자,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 가지고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해 뜯어 고치자 이거지. 자, 5월 31일자로 맞추고 싶대. 5월 31일자 당좌예금 출납장 잔액은 24만 6천 원 또는 예금 잔액이 24만 6천 원이 나와 있어요. 은행의 잔액 증명서는 27만 원이 나와 있더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봤더니 5가지 사건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은행계정 조정표는 바로 이렇게 그냥 선만 그어놓는다는 의미지 이게 차변 대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그럼 먼저 회사 측 잔액을 24만 6천 원이고 은행 측이 27만 원이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한강상의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수표는 이미 발행했으면 회사는 빠졌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이 안 찾아갔대. 그러면 회사 측은 빼놨는데 은행 측에서 안 찾아간 거니까 그게 내 돈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리해자, 빼라. 마이너스 10,000원 은행 측에서. 이해 가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금강상에서 상품에 대한 발송 운임으로 발행한 수표 2만 원이 금강상에서 상에다가 상품 발송 운임으로 발행한 수표 2만 원이 교부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다. 다시 뭐예요? 무슨 중에 있다? 보관 중에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 수표는 발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교부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부되지 않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교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관 중에 있다면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금강상의 상품 운임으로 발행한 수표 2만 원을 바로 교부되지 않고 보관 중에 있다는 것은 수표가 이미 그쪽에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니까 이것은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것은. 뭐 어쩌자고 그러면 아직 안 줬는데 발행만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디귿 거래처 서랍상에로부터 외상매출금 7만 원이 은행에 입금이 들어왔어요. 그쪽에서 은행은 잡아놨지. 근데 회사에서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바로 모르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7만 원이 입금이 됐으니까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7만 원이 대체 입금이 되었으나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바로 한마디로 외상대금 입금 통지가 아직은 회사에서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다가 얼마 적으면 된다? 7만, 차변이 아니라 은행 측이 아니라 회사 측에다가 7만 원 입금 처리하면 되겠지. 들어왔으니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 있느냐? 니을에 당좌 차월이자. 다시 한번 당좌 무슨 이자? 차월이자. 당좌 차월이자가 바로 예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됐다는 것은 빌린 것, 좀 오바해서 발행하는 바람에 차월이자 빌려간 거. 이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뺀 거. 그 이자는 어디서 먼저 빼놨을까? 은행에서 뺐겠지. 근데 회사에서는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아, 이제 알아냈다. 회사에서 뭐 하자? 5천원을 바로 마이너스 시켜주자. 마이너스 시키자. 그 다음에 또 입금 날짜에 착오가 발생했네. 그럼 5월 30일에 회사에서는 당좌예금 7만 1,000원을 예금하였으나 은행에는 몇 월 며칠자로 6월 1일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예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날짜가 틀려맞아? 틀리지. 그러면 바로 회사에서는 정당하게 잡은 거니까
은행에서는 오후에 입금시키는 바람에 아직 기록을 안 해놓은 거니까. 은행 측에서는 바로 6월 1일자에 입금이 아니라 5월 말일날 입금된 것처럼 소급해 줘야지, 이것을. 회사 기준은 24시, 은행 기준은 4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은행 측에 7만 1,000원을 입금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저 하나 했던 것 같까 이거 니은. 요 문제는 지문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폐가. 뭐냐. 금강상의 상품 발송원이므로 수표를 발행했다. 그럼 일단은 무슨 예금 나가고, 당좌예금 나가고, 운반비 이렇게 됐겠지. 그래, 안 그래요? 비용 썼으니까. 근데 문제는 교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다시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지. 교부가 안 됐으니까. 그럼 수표 발행 자체는 예금에서 빠졌으니까. 다시 교부해줬는데 교부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당좌예금 증가 변화가 없는 것인데, 이 경우는 조금 문장이 어폐가 있게 나온 거예요. 이건 차라리 뭐냐? 발행한 수표 2만 원을 미발행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교부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어떻게 해놨느냐? 아직 안 줬으니까 당좌예금 빼는 걸 원위치 시켜라. 무슨 뭐 시키라고요? 원위치 시켜라. 교부 안 했으니까. 이미 빠져간 걸 간주해서 지문이 나온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측에다가 입금 발행 수표가 미교부된 거. 다시 무슨 수표 미교부? 발행 수표. 그럼 예금은 빠졌는데 교부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이 회계상의 거래를 마이너스 시키고 운반비 적어 놓은 거니까 오히려 뒤집어 줘야 된다. 역분계 시켜준다. 역분계.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를 하면 금액은 맞아질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조금 어폐가 있는 문장이에요, 지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단서에 사실상 거래도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갔던 게 다시 뭐예요? 원상 복귀시킨다면 당좌예금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수표를 발행했다까지 보시면 운반비 적고 비용, 당좌예금 빼고, 근데 아직 안 줬으니까 다시 운반비 없애버리고 당좌예금 원위치 시킨다. 이건 하나의 원위치 거래라 생각하시면 회사 측에 플러스해주면 금액은 맞아갈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그런 식으로 의도된 문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 후 잔액은 얼마가 맞아진다? 33만 1,000원으로 금액이 딱 맞게 돼요. 그래서 분개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운반비 하는 거, 이거 정리해서 다시 당좌예금 원위치 시키고 운반비 다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만 원이 당좌예금 되고 외상대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당좌예금 나가면서 이자 비용 차감해 준 거 회사 측에서 조정할 것만 이렇게 조정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어떻게 지문이 나오느냐. 처음부터 어떻게 주느냐. 조정 후 잔액을 이미 줘. 자료를. 그리고 이런 거래를 주면서 조정 전에 회사 측 잔액이 얼마냐. 역으로 계산하는 거 나와. 역으로. 역으로 계산한다면 플러스는 뭐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시키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역순 계산과 순수 계산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는 시험 문제 이따금씩 한 문제가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잘 참고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현금성 자산 밑줄 그으세요. 현금성 자산. 이거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현금과 마찬가지다. 현금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현금으로 즉시 전환이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전환이 가능한 것들. 그럼 주로 어떤 것이냐? 현찰은 아니지만 이 또한 현금성 자산으로 같이 처리하겠다. 첫째가 뭐가 되느냐? 취득일로부터, 다시 무슨 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경우는 현금성으로 간주해라. 그건 재무 보고할 때 현금으로 다 포함시키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첫째,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들. 특히 어떤 회사에서 발행하는 내가 사채를 갖고 있다. 근데 사채를 사다 보니까 만기가 석 달도 안 남은 거야. 그럴 때는 이건 바로 유가증권이라는 사채라는 유가증권 쓰지 말고 차라리 현금성 자산으로 보라. 현금과 마찬가지다. 또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우선주들. 상환 우선주. 그러면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나중에 다 공부하겠지만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주식은 종류가 많아요.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상환 우선주도 있고. 이 상환 우선주는 뭐냐? 우리 같은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 줘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는. 그런데 주식의 조건이 뭐냐? 일정한 기일에 그 주식을 회사에서 다시 사들이고 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상환 조건부 주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식을 내가 가졌을 때 3개월 이내라면,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된다면 바로 이걸 상환 우선주는 당연히 현금성 자산으로 보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기간을 잡고 있다? 3개월 이내라면.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취득일로부터. 현금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3개월 이내 환매 조건 채권이다. 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예치금들. 특히 우리가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CD나 정기 예금 이런 것들. 이건 현금성으로 간주하라. 그럼 결과적으로 기간 자체가 이상한 채권이나 증권 이런 것들은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는 3개월 이내는 현금과 동일시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문제 지문에 내가 주식 등에 대한 채권이나 이런 걸 샀을 때 단기 투자 자산인데 투자하는 자산이니까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만기인 주식을 샀다 그러면 뭘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보는 거야. 현금 등으로. 그럼 기준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다. 취득일로부터 그걸 긴 날로부터 3개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걸 배웁니다. 선일자 수표. 부도수표 중에 선일자 수표는 뭘까? 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한다 안 한다? 발행한다. 그럼 오늘 발행했으면 날짜를 발행일을 오늘을 써야 돼? 며칠 후를 써야 돼? 오늘 날짜 써야지. 발행일을. 근데 예금 잔고가 부족할 때는 수표를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야 도의 없다. 내가 3개월 후 날짜로 적어줄게. 너 수표 가져간 거 바로 넣지 말고 3개월 후에 돈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약속하면서 수표를 발행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걸 우리는 연수표 또는 선일자 날짜 땡겨서 발행한 수표예요. 그럼 이것은 선일자 수표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뭐냐? 은행과는 지금 현재 당장 연결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 선일자 수표를 발행을 했을 때는 하나의 어음 발행하는 거랑 똑같다. 다시 뭐 발행한 거? 어음 발행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약속음이나 어음을 발행해도 어음이지만 당좌 수표를 가지고도 어음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약속음 같은 경우는 언제 지급하겠다고 약속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그 전에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만기가 돼야
이걸 추심해 주걸라. 근데 당좌수표는 안 그래요. 당좌수표는 은행에 집어넣으면 돈 있으면 바로 준다고. 이게. 선일자 수표를 해도 바로 주고. 그럼 당좌수표는 선일자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신용으로서 3개월 후에 줄게라고 약속만 한 것뿐이지. 그래서 한 회사 부도 내기 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자금이 어려워서 당좌수표에다가 3개월 후에 주겠다. 너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약속해 보내면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찾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그래. 그냥 그 다음날 가서 돈 달라고 해, 은행한테. 그럼 은행은 발행 일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바로 수표를 제시하면 그것이 진성 수표면, 진짜 수표면 바로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게. 은행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은행에서 보니까 잔고가 없으면 얘는 수표 및 어음법 위반 혐의로 부도된 거예요, 부도. 그래서 어음으로 쓰는 게 낫지 당좌수표에다가 날짜 박아서 어음으로 활용하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지, 그런 게.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냥 우리가 편의상 회계상에는 이렇게 먼 날짜를 적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약속인 것처럼 수표를. 그래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받으면 이제부터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 회계상에다가 그냥 받을 어음 이렇게 차별해 줬고, 외상대금으로 줬다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입, 만약에 받으러를 받았다, 이유는 외상 매출금 때문에 받았다, 외상 매출금 쓰면 되고. 대변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네. 그 다음에 선수표를 발행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발행해 주게 되면 아직은 당좌예금에 나갈 건 아니니까 일단은 무슨 어음과 똑같다? 지급어음이다. 그 대신에 요거 지급어음을 만약에 뭐냐면 상품을 사고 발행했다면 차변에 상품 10만 원이면 10만 원, 지급어음 10만 원 이렇게 되겠고, 또 선수표를 받아왔을 때는 차변에 받을 선수표 자산을 적고 대변에 외상대금으로 받았다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 책을 쓰면서 차변을 이쪽과 이쪽을 다 생략을 해버렸네. 일단 받으면 받을 선수표 또는 받으러, 그 다음에 발행하면 뭐다? 지급업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수표. 이 부도수표는 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표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갖고 있는데 은행에 제시했더니 은행에서는 지급 거절당한 거야. 다시 무슨 거절? 지급 거절을 당해버리면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급이 거절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부도된 거지, 부도. 그럼 부도가 되면 나는 당장 돈은 못 받지만은 발행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발행자에게 구상 청구를 위한 거, 그걸 우린 부도수표라는 자산 계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기분은 나쁘지만은 부도수표는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 왜 자산이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처음에 바로 뭐냐? 수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이다. 수표니까, 타인 발행 수표니까. 10만 원 받았다. 상품 팔고 받았다. 상품 10만 원 빼고. 이 수표를 갖고 있는 거, 이 수표. 이건 현금으로 처리해놨지. 타인 발행 수표니까. 그래서 이 수표를 갖다가 현금화 시키려고, 또는 이 수표는 은행에 예금하면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주지요. 근데 은행에 예금을 해놨더니 이 수표가 나중에 며칠 후에 은행에서 통지가 온 거예요. 야, 그 지급 거절됐다, 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요 현금이라는 수표가 바로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금을 빼서 없애버리고 현금 10만 원 빼고, 그 대신에 현금이 바로 뭐가 돼서 부도가 된 채권 청구니까 차변에다가 부도 수표 이런 식으로 10만 원 적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도 수표는 부도난 자체는 기분 나쁘지만은 발행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무슨 권이다? 이 청구권은 좀 완전성이
그러니 부도수표 처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법무사 찾아가서 그에 대한 뭐 청구의 내역은 뭐 법무사 사무소 수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가겠지. 법정 비용. 이 법정 비용은 부도 낸 사람이 물어내야 돼요. 부도 당한 사람이 물어내는 거예요. 부도 낸 사람한테 받아내야지 나중에 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부도 수표에다가 바로 플러스 시키면 돼요.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부도가 되면 현금 10만 원 빼주고 또 재비용 5천 원 들어갔다면 현금 10만 5천 원 적으면서 부도 수표, 다시 무슨 수표요? 부도 수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부도 수표는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임을 명심하세요. 청구권을 갖는 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이 뭐겠어? 예금 등을 말하는 거지. 양도성 예금 증서 다 이런 것들. 그래.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금 증서를 받았을 때 아까 얘기했죠. 아직은 현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는 3개월 이내는 현금으로 잡는 것이고 현금으로. 그럼 현금성 자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통예금이나 당좌금 이런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하나의 유동성 자산이다. 유동자산이다. 움직인다.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1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들은 다 유동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3개월 이내짜리는 바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개월이 됐다. 이런 것은 바로 한마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냥 즉시 현금 가능하니까 즉시 현금 가능한 유동자산이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적금 이런 금융상품들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CD 등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라면 아까 뭐라 그래서 무슨 성 자산으로 하고 현금성 자산이 되면서 유동자산이 되죠. 그 다음에 결산일로부터 12달 이내라면 3개월은 넘어가고 12달 이내라면 그냥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을 적고 이것도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는 유동이니까 유동자산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보고기간으로부터 결산기간으로부터 이 적금 이런 것들이 CD 이것이 기간이 1년이 넘어간 거야. 결산일로부터 1년이 넘어간 것은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으로 하고 이것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첫째 이제 유동이냐 비유동의 구분은 결산일로부터 1년을 하고 그 대신에 또 현금성 자산이 되느냐 단기 금융이냐 장기 금융상품이냐 이런 과목을 쓸 때는 바로 현금성 자산은 적금이나 CD 이런 것은 몇 개월 이내면 3개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내가 외상대금을 받았다. 외상 매출금이 바로 대변에 없어지겠지. 100만 원이다. 근데 받은 걸 여러 가지 받았어요. 첫째, 양도성 예금 증서로 받았어요. 다시 무슨 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로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이게 3개월이 안 돼. 그럼 이것은 바로 뭐나 마찬가지다. 현금으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3개월은 넘어가는데 결산일로부터 1년은 안 돼. 그럴 때는 바로 무슨 금융자산? 단기 금융으로 쓰면 되겠고. 또 받았는데 예금 증서를 보니까 이것은 3개월은 넘어가고 당연히 넘어가고 결산일로부터 했을 때 다시 12달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이것은 유동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동자산이 장기금융상품 이렇게 쓰시면 돼요. 3개월은 넘어가는데 1년이 안 된 것들은 단기금융상품 쓰는 거죠. 받고 보니까 3개월도 안 된다면 현금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처리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회사에서 결산을 했을 때 이 갖고 있는 자산이 1년 이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바뀌거나 전환이 될 수 있는 건 유동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건 고적이다. 하지만 받고 보니까 그 금융상품을 받고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현금으로 떨어버리고 3개월 이상인데 결산일로부터 1년이 안 되는 것들은 이것은 뭐다? 단기 금융상품. 과목을 그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받고 보니까 1년이 넘어가더라. 이럴 때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름을 금융상품이라고 자산 이름 적으면 돼요. 아니 그게 기분 나쁘면 장기 CD 이렇게 적든가 자산으로. 이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허무맹랑한 이름을 쓰면 되진 않겠지만 보편 타당한 이름을 쓰면 돼요. 이제 우리는 바로 뭐에 들어가느냐? 수취채권을 들어가요. 수취채권. 받을 수, 취할 취. 그 다음에 지급채무는 갚아야 한다. 갚아야 할 채무다. 그래서 채권과 채무 중에서 수취, 받을 것과 지급채무를 한번 알아보자. 그럼 수취채권은 내가 앞으로 받을 채권인 자산을 말하죠. 자산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런 게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첫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기간의 장단.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다시 무슨 일 기준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를 아까 우리가 유동성을 갖는 뭐예요? 단기 수취채권. 넘어가는 것을 장기. 그럼 단기는 하나의 유동자산이 되고 장기는 뭐예요? 비유동, 즉 고정자산이 되는 것이. 그럼 계정 과목을 뭘로 쓰느냐? 그냥 상품을 팔고 단기라면 일반적인 외상 매출금, 받으름 이렇게 쓰는 것이고 1년 이내 돈 빌려주고 1년 이내 받을 것이라면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상품 이외에 회사의 집기 비품을 팔고 회사 운영 중인 중고차를 팔면서 바로 못 받은 것은 미수금. 이건 전부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다. 상품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상품을 팔았는데 어음 만기 날짜가 결산일 기준 1년이 넘어가. 그럼 이런 것들은 장기성이에요, 단기성이에요? 장기. 그럼 그건 장기 받으름이라고 명칭만 쓰면 돼요. 또 빌려준 돈을 1년 이후에 갚기로 했다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받기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채권들이다. 채권. 다 자산들이에요, 자산. 그럼 우리가 회계상 기술을 할 때 장기, 단기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 활동과 관련성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상품 판매를 통한 채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팔고 바로 뭐냐? 대금을 외상으로 하거나 어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름을 줄여서 매출채권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채권이요? 매출채권.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은 뭐야?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건 미래 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상거래와 관계없는 것들. 내가 하는 매매 목적물에 관계없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채권이죠. 돈을 빌려주고 받을 거 대여금. 상품 위에 물건 팔고 아직 받을 것들 미수금 이런 것들. 미수금. 기간에 따라서 일로도 가지만 요거 상품 관련성을 볼 때 매출채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출채권은 우리가 말할 때 매출채권은 뭐와 뭐의 약자를 말한다? 외상 매출금과 그 다음 뭐에 받으름을 줄여서 합쳐서 매출채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출채권. 그럼 채권을 배웠으니까 채무는 뭐가 있을까? 지급채무 갚아야 할 것이죠.
이 지급채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 의무. 빚이의 빚, 부채의 부채. 채무는 부채니까. 그럼 부채란 과거의 결과로 현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가 미래에 지출을 하겠지만 그럼 기간의 단기에 따라 똑같아요. 단기 채무, 장기 채무. 다른 말로 단기는 유동 부채, 장기는 비유동 부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외상매입금, 지급금,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다 또 장기성, 장기 차입금 이건 전부 다 장기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사면서 짊어질 빚이냐에 따라서 외상매입금이나 지급금 이런 것들은 매입 채무라 그래. 다시 무슨 채무? 매입 채무다. 매입 채무. 매입에 관련된 채무다. 그럼 팔고서 받을 돈들은 매출 채권. 그럼 우리가 분개할 때 매출 채권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써도 좋고요. 근데 가급적 명칭을 바로 아직은 나약한 회계니까 명칭을 같이 써주면 좋죠. 근데 그냥 매출 채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고 써버리면 이게 외상 매출금인지 받으러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보조장부가 다 있잖아요. 보조장부가 뭐냐고요? 매출처 장부를 만들어 매출처 원장도 있고 또 받으럼 같은 경우는 받으럼 기입장에다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합산해본 금액이 딱 맞겠지요. 그 다음에 기타 채무, 상거래가 아닌 차입금, 미지급, 상거래 관계없는 채무들이죠. 그럼 이제 지급 채무란 이런 것이 있다. 유동, 비유동 구분해 보자. 그런 뜻이었죠. 또 영업 활동에 따른 매입 채무, 매출 채권 한번. 자, 이제 밑줄 한번 그어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럼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나 그 다음에 받으럼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럼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금 이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보자. 그럼 외상 매출금을 첫째 정리하자. 자산이다, 부채다? 외상 매출 자산, 채권, 자산. 그럼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감소는 대변. 그럼 외상 매출금이 늘어날 때는 무슨 변을 기록하고? 차변. 받아버리면 대변. 그럼 띄어 맥히면 대변 없어지겠지. 떼 맥힌 거. 아니 내 외상대금 먹고 튄 거야. 튀어버리면 나는 못 받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떼 맥히는 걸 우리는 대손이라 그래. 무슨 손? 대손. 그럼 대손이 되면 외상대금은 줄어들겠지. 그럼 이제 기록해보자. 그럼 외상매출금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를 찾아봐야 돼. 외상대금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 머릿속에 연상하자. 어떻게 해야 외상매출대금이 늘어나지? 증가하지? 가장 쉬운 거.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되잖아요. 그럼 또 증가하는 게 올해의 외상 매출금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 이미 배웠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알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넘어온 것들. 이게 증가지 뭐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증가할 수 있는 건 첫째, 기초 전기에 넘어온 것과 올해 외상으로 매출한 걸 말하죠. 그러면 전기에 10,000원이 있었고 외상으로 매출한 게 얼마냐? 1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면 올해 회수 가능한 외상대금은 총 얼마? 11만 원. 그 중에서 8만 원 받았대. 그럼 남은 거 얼마? 계산해줘요. 받아버리면 대변이 없어지는 거니까 회수액이. 그러면 11만 원에서 8만 원 받았으면 얼마 남았을까? 3만 원. 우리가 돈 갖고 할까 우리? 대답을 안 해주네. 안 그러면 이제 자꾸 안 하면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고 가만히 그냥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으면 이제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꺼내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11만 원에서 8만 원 빼니까 잔액은 얼마? 3만 원이 남겠지. 이것이 기말 잔액이죠. 올해 남는 잔액이지.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아이고야 외상댁 거래처 갔더니 세상에 10,000원짜리 깔아놓은 외상댁은 벌써 집기 비품 들고 다 튀었더라고. 못 받게 돼버린 거야, 10,000원. 대손. 그럼 대손이 10,000원 발생해서 없애버렸다면 9만 원이 사라지게 된 거죠. 9만 원. 그러면 잔액은 얼마 남는다? 2만 원. 이것이 바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지.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분 좀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가급적이면 분계는 잘 안 해요. 시험 볼 때는 들고 나간 잔액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분계는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받을 어음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받을 어음도 매출 채권이다. 그럼 어음이 플러스 자산이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것도 똑같이 전기에서 넘어온 것과 그걸 오래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어음 채권, 즉 어음을 받아온 것들. 상품 팔고 어음 받아온 것들. 그럼 증가하는 차변에 적고. 그 다음에 어음이 돈 회수되면 뭐예요? 소멸하겠지. 소멸. 나머지가 잔액이 되겠지. 근데 또 어음도 다시 뭐도요? 어음도 회수되면 없어질 수 있지만 회수해도 또 어음은 중간에 제3자한테 할인 등의 방법으로 깡 등으로 인하여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어음을? 있지. 제3자에게 팔 수 있죠. 금융 팩토링 할 수 있잖아요. 팩토링.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이런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진성어음이에요. 일반적인 일반어음이에요. 그걸 진성어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거래들을 해요, 안 해요? 깡들 거래 많이 해요. 급한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어음 주면서 야, 만기가 2달 남았는데 92만 원만 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8만 원 남으니까. 상품권도 깡하는데 뭐 그런 좋은 회사의 어음이야 틀림없다는 거죠.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하면 없어지는 거지. 받으라고.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어음도 못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대손되는 거예요. 그럼 끝내 못 받게 되는 것은 대손. 그래서 이런 걸 뺀 나머지가 기말잔액이다. 그럼 금액을 쓴다면 기초에 10,000원, 어음 받아온 게 10만 원, 어음 소멸, 회수, 양도, 대손 등으로 만약에 3만 원이 없어졌다면 잔액은 얼마 남는다? 8만 원? 아니, 맞나요? 네, 8만 원 남겠죠. 맞나요? 11만 원, 11만 원 맞네. 이것이 바로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 계정이 정리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다. 빚이에요, 빚. 그럼 빚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작년에 넘어오는 거, 기초잔액, 증가니까 플러스 대변이고,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 있으면 외상대금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급액이 있으면 외상대금이 감소하고, 남은 잔액이 기말잔액이 되겠지. 기말잔액은 나중에 이 장부 마감할 때 우리가 무슨 이월한다? 차기 이월할 금액이지.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초에 10,000원, 외상으로 매입한 게 9만 원, 합의 1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지급액이 6만 원이었다. 뺐다. 그럼 남은 금액 얼마? 4만 원. 그럼 지금부터 묻는 말의 대답을 바로 하세요. 외상 매입금의 차기 이월할 기말 잔액은 얼마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고? 4만 원. 그 다음에 올해 총 지급해야 될, 지급할 의무가 있는 외상대금은 전체 얼마였다? 10만 원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럼 올해 외상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물으면 뭐예요? 9만 원 대답하셔야지. 그럼 올해 외상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기초 잔액, 그 다음 매입액 X 적고, 이걸 모를 때는 X라고 적고, 지급액과 잔액을 합치면 나머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이렇게
차대차대해서 잔액을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마지막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외상 매입금을 보고 계정을 보시고 올해 우리 회사에서 외상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냐? 무슨 유출액? 현금 흐름이 얼마였느냐? 물어본다면은 현금 흐름을 물어본다면 얼마를 답해야 돼요? 6만 원. 현금의 흐름은 무슨 흐름?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나왔을 때 나중에 결산할 때 현금 흐름표를 적을 때 우리 회사의 현금의 이동은 어떻게 됐느냐? 외상 매입금만 보면 그 현금의 이동은 얼마 있었다? 6만 원이 지금 유출이 됐다는 거지. 아, 유출이 됐어요. 현금의 흐름, 현찰의 흐름.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볼 때는 바로 6만 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상 매입금을 딱 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에서. 우리 회사는 결산해서 외상 매입금 계정이다. 기초, 매입, 기말 잔액 이런 식이 있을 때 올해 외상 매입금에 대한 상품 관련 채무에 대한 현금 유출액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뭐예요? 6만 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감 잡으셨어요? 현금으로 본다면 현금 흐름을 잡아본 거예요. 다 똑같아요. 현금 흐름을 잡는 방법. 바드럼도 마찬가지, 지급업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온 것과 올해 어음 채무, 발행 등으로 어음 채무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갚아준 거 소멸, 나머지 기말 잔액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부채니까 감소는 차변 쪽, 증가는 대변 쪽. 잔액 얼마냐 차기 이월할 것도 차변. 얘는 차변에 다 차기 이월이죠. 얘는 대변에 차기 이월이고. 그래야 빼서 내년에 넘기고 빼서 넘기는 절차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매출채권, 매입 채무를 정리해 본 거예요. 시험에 별 나오지도 않는 건데 이거. 그냥 이름이나 알고 가자고. 이름이나.